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아시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수업은 마찬가지로 진도가 빠른 2학년 4반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2학년 1반, 2반, 3반, 5반 학생들이 지금을 촬영하고 있는 건 4월 7일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을 첫 번째 수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가 잠깐만, 우리 복습하는 것부터 다시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네, 방금 복습을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교재에서 복습을 하시고, 네, 복습한 부분 건너뛰고서는 일단은 바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칠판 끝에서부터 끝까지 긴 필기를 하면서 위진 남북조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죠? 자, 그 내용들 거기 교재에 나와 있는 필기의 빈칸을 채우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3세기경 서진이 통일한 중국의 북쪽에서 유목민족들이 한꺼번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죠? 그들은 선비족, 흉노족, 저족, 갈족, 강족이라고 부르는 이들이었는데, 자, 이 5개의 유목민족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불렀었나요? 오호. 그렇죠. 그들을 통틀어서 오호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호자는 오랑캐 호자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들은 만주, 몽골 지역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원래부터 한족들이 살고 있었던 한족 왕조가 처음으로 성립하고 발전했던 황허강 유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정확히는 어디였다라고 이야기했었나요? 그렇죠. 화북평원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3세기 이후에 잇따라서 각각의 민족들이 독자적인 정권을 수립하였으니 그 시대를 5호 16국 시대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6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기를 반복했던 까닭은 이들은 유목민족이었으나 그들이 지배해야 될 사람들은 대다수가 농경민이었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5호 16국 시대 때 있었던 대표적인 나라로는요, 밑줄 칠까요? 선비족이 세웠던 전연이라든지 후연 같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전국 7원 가운데 연 나라가 조선과 대립을 하였다. 그러다가 고 조선의 중심지가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거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자, 이 나라를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만은 과거 그 전국 7원 가운데 연 나라가 있었던 요서지방 그리고 베이징 지방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워졌던 연나라가 있었고요. 그게 망하고 다시 세워진 연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각각 선비족이 세웠던 전연, 후연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만은 중국이 분열된 시기에 동아시아의 주변 국가와 민족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이 전연과 후연이 있었던 시기에 반대로 그 랴오호강 건너편에는 고구려가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연과 후연은 밑주십시다. 고구려와 랴오뚱 반도 지역의 지배권, 패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고국 원왕이라고 들어봤으려나요? 네, 백제의 근초고왕하고 싸우다가 전사한 거 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고국 원왕 같은 경우에는 전연하고 싸우다가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이 함락당하고 아버지 미천왕의 시신이 전연에게 빼앗기게 되고 자기의 왕족들, 가족들이 인질로 잡혀가는 등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았던 사람이 바로 고국 원왕이었어요. 그렇게 고구려가 이 전연하고 싸우느라고 발음이 좀 그렇네요. 전연하고 싸우느라고 큰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백제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후연 같은 경우에는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시기에 또 이제 고구려와 크게 대립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고구려가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뭐 소수리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한국사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5호 16국 시대를 5세기 초에 선비족이 세운 무슨 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선비족이 세웠던 북위가 그것을 통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통일은 중국 전체의 통일이 아니라 5호가 세웠던 16개의 나라가 존재했던 화북지방의 통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북위 이래로 이 화북지방에 존재했던 나라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나요? 북조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한족들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5호에 밀려서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화북에서 창장강 이남 지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지방으로 이동을 했었나요? 그렇죠. 한족들의 경우에는 강남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들은 동난징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 이름이 바로 동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과거의 진나라보다도 동쪽에 있었다라고 해서 동진이라고 이름이 붙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후에 이 동진의 경우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5호 정권과 대립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 동진 지역에서도 화북에서 내려온 한족과 원래 양쯔강, 창장강에 살고 있었던 한족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면서 밑주십시다. 송제양진으로 4차례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송제, 양진 각각의 나라를 통틀어서 남쪽에 있었던 왕조다라는 의미에서 무엇이라고 불렀다? 남조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에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 한반도로의 이동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우리 고대 국가의 성립이 아니지 그 만주와 한반도에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 이야기하면서 부여의 건국서라, 고구려의 건국서라, 백제 건국서라 다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네. 기억이 나죠? 그죠? 자, 비춰십시다. 부여에서 고구려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부여라고 하는 나라는 만주 숭하강 유역에서 예맥 쪽이 건국한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원전 1세기경에 그들 가운데 일부가 압록강 중류 졸본이라고 불리는 지역으로 이동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고구려 건국 설화에 따르자면은 이때 이 졸본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그렇죠. 지난번에 고구려 건국설화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와 왕의 아들이었던 대소 왕자하고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압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고구려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부여에서 고구려로 이동한 사람들을 주몽 집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주몽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국 설화에 따르자면은 주몽이 이끌고 내려왔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 이동했던 인구를 주몽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들은 이 압록강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토착민들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 나라가 바로 무엇이었다? 고구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지난번에 인구의 이동은 새로운 정권의 수립과 외교관계의 수립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선생님이 건국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그지? 이 고구려를 주몽이 세우고 난 이후에 부여에서 유리라는 청년이 찾아왔고 자기가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칼을 맞춰봤더니 딱 맞아떨어져서 그래 너는 내 아들이 맞구나. 내가 나 다음에 왕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주몽이 고구려에 와서 낳은 2명의 아들 온조와 비주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그 가운데 온조가 한강 유역에서 새롭게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건국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밑주십시다. 고구려 백제. 그죠? 고구려에서 백제로의 인구 이동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거기서는 건국설화에 따르자면은 유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온조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도 고구려 내부에서 어떠한 정치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것은 부여에서 내려온 계통의 사람들하고 원래 압록강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뭔가 정치적인 갈등이 빚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 내부에서 그 일부가 어디로 내려갔다? 백제는 어디에서 세워졌어요? 처음에 한강 유역에서 세워졌었죠. 그죠? 일부 한강으로 남하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웠으니 그것이 기원전 18년경에 설립된 백제의 건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백제의 경우에는 과거 진나라에서 부족 연맹체를 이루면서 발전해 나갔었던 삼한 가운데 어느 세력을 흡수하면서 성장을 해 나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진한? 마한? 변한? 자, 마한, 진한, 변한 중에 어디였었죠? 네, 마한의 위치는 충청도와 전라도였고 진한의 위치는 경주 부근이었고 변한의 위치는 낙동강 부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한, 진한, 변한 가운데 어디였나요?
네, 마한 진화 변환 가운데 마한 지역을 점차 흡수하면서 세력을 흡수하면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의자왕 때 백제가 멸망을 하잖아요. 그죠? 그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한강에서 내려온 백제계 주민들하고 원래 마한 지역의 세력이었던 사람들하고 화합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망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실제로 마한 지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어떤 백제인이라는 정체성보다는 마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해요. 네, 뭐 아무튼 백제의 경우에는 마한 세력을 흡수하면서 한반도 남부로 그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마한 지역이었던 곳은 마한 문화재 같은 것들을 아직도 하기도 해요. 백제 문화재가 아니라 마한 문화재라는 이름을 갖고 뭔가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한반도로서의 인구 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비추십시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 그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유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유민의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동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한나라가 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4개의 군현을 설치했다. 남남, 진번, 임둔, 현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은 식민 지배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좀 나나요? 네. 자, 그랬기 때문에 원래 이 조선에 살고 있었던 유민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어떤 한의 지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 유민의 일부가 한의 지배를 피해서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조선의 경우에는 위만이 망명하고 난 이후에 무슨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철기 문화였어요. 그죠? 믿주십시다. 그래서 고조선의 유민들의 경우에는 철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경주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과 결합을 해서 세운 나라가 무엇이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신라였다라는 것이죠. 이 고조선 멸망 이후에 철기를 가지고 있는 유민들이 경주의 토착민과 결합을 하게 되면서 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신라를 건국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한편 이 철기 이주민들 가운데 또 일부는 경주 지역으로 가지 않고 믿주십시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가야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들과 연합을 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이 가야 지역의 경우에는요, 변한 시기부터 무엇이 많았냐면은 굉장히 철광석이 풍부했던 것으로 일찍이 유명했어요. 자, 그런데다가 조선에서 철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민들이 이주를 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철광석이 풍부했던 변한 지역에서는 철기 이주민의 기술과 결합이 되면서 상당히 철기를 잘 만드는 철기 강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철기 강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면서 가야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그리고 수준 높은 기술로 만들어진 철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또 박물관에 가면은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이후에 동아시아 곳곳에서 특히 일본 같은 데서는 이 가야에서 만든 철기가 일본에까지 수출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에서는 이런 어떤 철기를 잘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철의 수출로 상당히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기도 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고 오는데 살짝 긁혔는데 따갑네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면도기를 볼 때마다 조금 재밌는 생각이 떠오르기는 해요. 그 중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을 텐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 보통 수학여행 가면 한 10시나 12시 지나고 나면 이제 방에서 못 나오게 하시잖아, 그지? 네. 그래서 이제 한참 우리 들떠있고 되게 수학여행 가서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10시 이후에 방에서 못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방에서 이제 앉아서 가지고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 뭐 TV도 보고 이렇게 놀고 있어서 그때는 이제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방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의 종류라고 해봐야 몇 개 없었거든. 그냥 손으로 하는 그런 장난 같은 게임들 있잖아, 그지? 그것도 하고 TV도 보고 얘기도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12시가 됐어. 근데 12시가 됐더니 그때 방에서 6명이 자고 있었는데 나머지 4명은 잠이 들고 나랑 친구 2명만 방에 남게 됐던 거예요.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야 뭐 할 거 없나 하고 열심히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뒤져봐서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열심히 뒤져보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면도기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보통 이제 그 저기 뭐냐 그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뭐 치약, 칫솔 그다음에 면도기 이런 거 일회용 면도기 이런 거 놔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약과 칫솔 그리고 이제 면도기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둘이 좀 재밌게 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먼저 잠든 4명의 친구 중에 하나의 눈썹을 면도기로 밀었어요. 핸드폰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놨을 텐데 핸드폰 없던 시절이라서 아무튼 그때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해볼까 하다가 이제 다른 데는 밀면은 이제 걸릴 것 같고 이게 커질 것 같으니까 눈썹을 밀었죠. 그런데 참 사람에게 눈썹이 그렇게 소중한지 몰라요. 눈썹 하나 없으니까 그렇게 병신같이 생겼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명 밀었어. 너무 재밌어. 얘도 눈썹이 없어지면 어떻게 생길까 궁금한 거야. 2명을 밀었어. 너무 재밌어. 3명을 밀었어. 4명을 밀었어. 그래서 4명 다 밀고서는 아 재밌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만 자야지 하고서 딱 잠이 들었다. 내 생각을 해봐. 다음날 일어났는데 6명이 한 방에 있었어.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했는데 4명이 눈썹이 없어져 있어. 그럼 범인은 누구야? 눈썹 있는 놈들이 범인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친구하고 나하고 야 우리 재밌긴 했는데 생각이 너무 짧았다. 셋 중에 한 2명 정도만 남겨놓을 거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범인의 알리바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 다 같이 일었어요? 그렇죠. 그 친구가 나도 서로의 눈썹을 너처럼 병신처럼 생겼다라고 디스를 하면서 잠이 들었죠. 다음날 아침에 그 4명의 친구들이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우리 방에 어떤 미친놈이 들어와서 눈썹을 다 밀어놨어요. 막 흥분해서 막 신고를 할 때 선생님들 그 옆에서 맞아요 선생님 저도 당했어요. 제 눈썹 좀 보세요. 막 이렇게 같이 막 흥분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면도기 얘기하는 것도 떠오르네요. 네. 요즘 같이 쓰면 정말 큰일 날 일이기는 했는데 그렇죠. 옛날에는 이런 게 또 서로가 장난으로 용인이 되는 시절이라서 그렇게 살긴 했었네요. 의외로 눈썹은 되게 빨리 자라요. 한 일주일 정도면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썹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한테 가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미안하다 사실 그때 눈썹 민 거 우리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눈썹이 없을 때 얘기하면 더 열받을 거 아니에요. 생기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주고 했었는데 참 아무튼 옛날에 참 재밌게 살았는데 네 갑자기 마스크 때문에 생각이 나네요. 자 뭔 얘기를 하다가 그렇죠. 조선이 망하고 철기 이주민이 이주해서 경주 토착민과 결합을 해서 신라 건국의 토대가 되었고 가야로 이동한 사람들은 이후에 가야가 철기 강국으로 발전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했었네요. 그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밑줄 칩시다. 한사군이 나오네요. 그죠? 한사군 아까 이야기했었죠. 한무제가 조선을 멸망하고 난 이후에 4개의 군현을 설치하였으니 그게 바로 한사군이었다. 낙랑, 진번, 임둔, 현토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4개의 한사군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한 군현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낙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낙랑의 경우에는 고조선의 중심지였던 평양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낙랑과 관련된 유물들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와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른 지역은 어디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바로 중국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설치했던 4개의 군현 가운데 바로 낙랑이 이 한사군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낙랑 지역의 경우에는 이 한 나라에서 가져왔던 수준 높은 문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제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었고요. 또 평양 지역의 경우에는 평야가 있고 강이 흐르면서 농사 짓기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고구려가 낙랑을 멸망을 시키고 그 평양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후에 고구려의 문화나 경제나 기술 면에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수왕이 실제로 그 낙랑이 있었던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낙랑이 고구려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 낙랑군의 유민 일부가 밑줄칩시다. 낙랑군의 유민 일부가 고구려의 지배를 피해서 백제나 가야 연맹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낙랑군의 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화, 기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낙랑군의 유민이 백제와 가야 연맹으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는데요. 가야인의 경우에는 이 철기 강국이었기 때문에 철을 상당히 많은 지역에 수출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철기 수준이 크게 떨어졌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가야로부터 상당히 많은 철기를 수입하고 있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일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밑줄 칩시다. 가야인의 일부가 외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가야 외 지역 사이에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덩이쇠라든지 스에키톡이라든지 일본의 고대 문화를 보면은 가야와 교류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넘어갑시다. 이게 50분에 끝나는 거 맞죠? 네, 생각보다 정도가 술술 나가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열도로의 이동을 보도록 합시다. 일본 열도로의 이동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인구 이동 들어가는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인구 이동의 경우에는 2차, 3차에 걸친 연쇄적인 이동이 유발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구 이동, 한반도에서의 인구 이동과 중국에서의 인구 이동의 여파로 일본으로의 인구 이동도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차, 3차에 걸친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삼국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전쟁을 벌였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이 삼국시대 때 한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척이나 평화로웠을까, 살기가 힘들었을까?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전쟁이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 군인으로 동원이 되거나 아니면 전쟁 물자를 동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세금 부담에 시달리는 그러한 일들이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기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이주를 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로? 전쟁이 없는 일본 열도로 이주해가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백제, 고구려, 신라인 할 것 없이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밑줄 칩시다.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한반도와 가까운 이 큐슈 지방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해갔었습니다. 삼국시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상당히 많은 삼국의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해갔었다라는 것이고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나라는 어디였느냐? 그것은 바로 네, 밑줄 칩시다. 백제였어요. 백제. 자, 백제의 경우에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삼국 가운데 가장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나라예요. 혹시 한국사 시간에 백감전투라고 들었나요? 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그러면은 백제 부흥운동을 할 때 일본이 백제를 도와줬다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네, 들어본 사람 하나만 있네. 네, 백제가 멸망했을 때 일본이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해 줄 정도로 백제와 일본 당시 외는 상당히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백제인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해갔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백제 사람들도 일본으로 이주해가고 고구려 사람들도 일본으로 많이 이주해 갔었는데 특히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상당히 많이 이주해 갔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국의 위진 남북조 시대는 평화로웠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화북에서는 화북 내부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고 강남은 강남 나름대로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4차례나 왕조의 교체가 이루어졌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화북과 강남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화북의 북조와 강남의 남조 사이도 안 좋아서 그들끼리에도 치열한 어떤 대립과 경쟁 이런 것들이 이어졌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후한부터 수나라가 중국을 제통을 하기 전 동안에 중국은 대략 한 300년 가까이 오랫동안 전쟁의 혼란, 전난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국의 한족들 역시 일본 열도로 혹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한반도나 중국의 정치적인 혼란과 전쟁의 피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를 해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시기에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도외인이라고 불러요.
이 시기에 일본 열도를 건너간 사람들을 도웨인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도레인이라고도 불러요. 자, 도웨인 한자로 건널 도자예요. 외로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뜻에서 도웨인이라고 부르고요. 도레인은 레자는 올 레자야.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부를 때는 도웨인이라고 부르고, 일본에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부를 때는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에서 도레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들인데 한국이나 중국에서 쓰는 용어냐 일본에서 쓰는 용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만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문화와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지역은 어디였다? 일본. 중국이었다. 그리고 이 동아시아 주변 국가가 얼마나 잘 발전할 수 있느냐는 그 중국과 얼마나 잘 교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섬나라였던 일본은 역사의 발전 속도가 어떠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나요? 느렸어요. 상대적으로 느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 도레인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인구 이동할 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인구가 이동하면 무엇이 함께 이동한다?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이들 도레인과 함께 이동해간 문화는 당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상당히 어떤 문화였을까? 이상한? 수준이 높은 낮은. 그렇죠. 수준이 높은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도레인들의 이동과 더불어서 한반도나 중국의 수준 높은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한반도나 중국에 비해서 늦었던 문화나 기술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최초의 이 통일 국가가 성립이 되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마토 정권이에요.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최초의 뭐라고? 야마토 정권. 통일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통일 국가라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상태였다라는 거야? 분열되었던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지난번에 일본의 국가 성립에 대해서 이런 얘기 배웠어요. 그죠? 30여 개의 소국이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이 전까지는 아직까지 일본은 통일된 왕국을 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도레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서 야마토 정권이 성립하고 발전하게 됨에 따라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가 등장을 할 정도로 일본에서도 정치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를까? 이름이 야마토요? 산 이름? 일본어로 야마가 산이기는 한데 그거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네. 우리는 지금까지 고구려, 백제, 신라, 뭐 동진, 북이 다 나라 이름이 있었잖아. 네. 근데 왜 일본 최초의 통일 국가는 우리가 야마토 정권이라고 부를까? 이거 이름 붙인 사람이 야마토. 왕의 이름. 왕의 이름? 아니에요. 나라 이름이 아쉽습니다. 나라 이름이 계속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비슷했어요. 아직까지 네,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나라 이름이 정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건지 아니면은 나라 이름을 정할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던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당시에 정식으로 이 나라를 뭐라고 불렀는지 나중에 후대 역사가들이 발견을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나라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발전했던 중심지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일본의 야마토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야마토 지방에서 성립하고 발전한 국가다라는 의미에서 후대 역사가들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국가의 명칭이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자, 야마토의 위치는요. 선생님이 지금 일본을 이렇게 세로로 그어놨는데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가로로 이렇게 길게 뻗어있는 국가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야마토의 위치는 오늘날 오사카 교토가 있는 이제 일본에서는 칸사이 지방, 관서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대략 한 여기쯤이 과거에 야마토 지방이라고 불렸던 야마토 정권의 중심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마토 정권의 이후에 4세기 전반경에 가게 되면서 늦추십시다. 야마토 및 그 주변의 호족들을 점차 영합하면서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야마토 정권이 성립해간다. 그러니까 도레인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계속해서 점차 강력한 정치적인 세력을 형성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 4세기 전반 그러한 결과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주변 호족들과 연합을 한 야마토 지역의 세력이 국가를 세웠으니 그게 바로 야마토 정권의 성립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5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은 이 큐슈 북부 북부 지방에서부터 야마토 지방에 이르는 이 넓은 지역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호족들을 복속시키면서 점차 야마토 정권은 세력을 확대시켜 나갔다라는 것이고요. 비록 한반도나 중국에 비해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이 늦었지만은 점차 그것을 따라잡으면서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네. 43분. 그리고 원래 생각하기에는 이때쯤 되면은 종이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네? 어떡하지? 네,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는 중간고사도 안 보는 과목이라서 왜 집어넣지나 그만하는 얘기 안 했는데? 중간고사도 안 보는 과목이라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선생님도 사실은 좀 목표한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늘 1년 동안 동아시아사 쉬지 않고 진도를 많이 나갔는데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제 학기 자체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현대 부분을 잘 못 다뤘어 동아시아사에. 그래서 지금 3학년 올라간 애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좀 진도를 나가서 근현대 부분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6분 내지 7분 정도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 조금만 더 해도 되지, 그지? 되잖아. 4반 학생들은 늘 착하기 때문에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그런 학생들 아닌가요? 네, 여러분들이 거부하든 말든 나는 할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인구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는지, 그러면서 그 인구 이동 과정에서 어떤 나라가 새롭게 생기고 막 사라졌는지, 그러면서 어떠한 발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부터는 그 각각의 인구 이동에 따라서 그 내부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으며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조금만 마저 더 이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만 더 보도록 합시다. 자, 대규모 인구 이동 이후의 상황을 보도록 합시다. 인구가 이동하면 문화가 함께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죠? 사람들은 나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겪고 있는 그런 어떤 인종차별, 인종 갈등의 문제, 사실은 그런 어떤 문화적 차이, 인종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나라 토착 정권과 그리고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 이동해서 나라를 세운 이주 정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거기서 이기고 남은 이주 정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새롭게 이주해온 사람들하고 또 마찬가지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가 대규모로 이동하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원래 있던 사람과 새롭게 온 사람들 사이에 전쟁과 그들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정복활동, 그리고 그 땅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전쟁과 정복, 주도권 다툼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갈등과 더불어서 이러한 어떤 정권이 수립하고 난 이후에 생겨났던 또 다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은 그것은 바로 늦추십시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이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이 심각한 지역은 바로 어디였냐면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화북지역이었어요. 그죠? 왜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농경민이었는데 새롭게 화북지역을 장악하고 거기에서 나라를 세운 오호들의 경우에는 유목민들이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오호가 세운 나라가 무려 16개나 되고 그것이 망하고 세워지기를 반복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 할 필요가 있었느냐?
서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합쳐서 하나로 만들기 위한 정책.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미쳐십시다. 융합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융자는 한자로 무슨 융이냐면은 녹일 융자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녹여서 하나로 합친다라고 해서 융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융합 정책을 통해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정권을 안정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러한 융합 정책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가 어디였다? 그것은 바로 화북의 선비족이 세운 네, 북위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북위에서는 어떻게 융합 정책을 시도하였길래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갈등을 잘 줄일 수 있었느냐?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계획한 것보다 조금 더 수업을 많이 나갔었는데요. 선생님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바쁘느라고 정신없이 수업을 해서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만은 워낙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무사히 진도도 잘 나가고 그리고 녹화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